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 8. 케인즈. 케인스의 해법. 어느 때보다 케인스의 별이 가장 밝게 빛을 발한 것은 1964년으로 케네디 존슨 행정부의 경제자문위원회 위원들이 경기 둔화 징후를 파악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케인스식 처방을 내렸을 때였다. 경기 침체 갭은 300억 달러이고 승수가 2.3이라고 추산한 그들은 개인과 기업의 세금을 130억 달러 정도 삭감했다. 임해 혹은 자유재량으로 실시한 어떤 경제 정책도 이보다 잘 먹힌 적은 없었다. 경제의 모든 생명 신호들, 호흡, 맥박,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바로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소비가 늘어나면서 생산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수많은 일자리가 새로 창출되었다. 바야흐로 경제학이 칼라일이 붙였던 우울한 과학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날이 바로 코앞에 다가온 듯했다. 그러나 1970년대 케인스식 처방이 약발이 다했는지 아니면 경기 침체가 그것에 면역이 생겼는지 강력한 케인스식 처방도 더 이상 약효를 내지 못하고 승수가 비틀거리기 시작하면서 우울한 칼라일의 유령이 다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다. 1973년에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그 외 국가들을 겨냥한 아랍의 석유 수출 제한은 고용은 정체하는데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했다. 이 위기가 케인스의 모델을 당황스럽게 했다. 케인스 모델은 이 둘 중 하나와 싸우기 위해 고안한 것이었다. 다음 장에서 케인스를 권좌에서 끌어내린 이런 경향을 자세히 살필 것이다. 케인스의 패러다임이 예전만 같지 않지만 모든 정치 지도자가 경제와 고용시장의 불황이라는 불꽃이 퍼지기 시작하면 여전히 케인스의 이름이 붙어있는 유리 깨기 비상 계획으로 눈길을 돌린다. 예를 들어 2008년에 금융시장이 붕괴했을 때 당대의 여느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반케인스주의자로 살았던 미국의 제43대 대통령 부시는 성인과 아동에게 각각 600달러, 300달러 수표를 발송했다. 2020년에 대중단이 닥쳤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는 성인에게 1200달러, 아동에게 500달러의 수표를 지급했다. 그러나 대중단은 기존의 경기 후퇴와는 경우가 다르다. 일반적인 경기 후퇴가 과도한 위험 감수, 넘쳐나는 재고량, 중앙은행의 계산 착오로 촉발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잘 나가던 사업들이 갑자기 문을 닫게 했다. 바이러스가 유입되기 직전에 미국 경제는 견실했다. 인플레이션이 양호했고 재고 수준이 낮았으며 실업률은 거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 부양 보조금은 케인스식으로 낙담한 소비자들의 소비를 촉진하려고 지급한 것이 아니었다. 순전히 공과금을 납부하고 직장 폐쇄로 돈을 벌 수 없게 된 상황을 상쇄하고자 했을 뿐이었다. 자유재량에 따른 재정 정책은 주로 정치인들의 직감에 의존한다. 그런데 그런 희소 자원에 의지한 채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잠잘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될까? 이제 경제는 경기 순환의 진폭을 줄일 수 있는 자동 완충 장치가 필요했다. 누진세와 실업보험 같은 자동 안정 장치가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과열 경기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기가 둔화되고 소득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지금 수준보다 낮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한다. 즉, 정부가 직접 나서서 세금 인하 계획을 공표하거나 하는 식의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 경기 침체로 인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기존의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실업급여가 지급된다. 경기가 안정을 찾고 그들이 다시 일자리를 얻으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된다. 이런 안전장치들은 경기 순환과 역으로 작용하면서 경기 순환의 진폭을 누그러뜨린다. 나아가 불안한 마음에 밤잠을 설쳤던 국민들이 다리를 쭉 펴고 편히 잠을 잘 수 있도록 한다. 케인스는 투자의 활성화가 궁극적으로 국민 투자 수준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증대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을 우려했다. 그는 일반 이론에서 어떤 때는 투자의 사회화를 이야기하다가 어떤 때는 현 상태의 구조, 즉 시장 중심적인 구조를 두둔하기도 했다. 이처럼 그가 필요에 따라 경제학의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평판을 얻은 것도 알고 보면 전혀 사실무근은 아니다. 그의 저술 가운데 일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애매한 표현으로 가득한 것들도 있다. 케인스의 동료들도 그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자주 지적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었다고 한다. 왕립위원회에서 5명의 경제학자에게 정책 조건을 부탁하면 6개의 대답이 나온다. 그 가운데 2개는 케인스 씨의 대답이다. 애덤 스미스를 다루면서 언급했듯이 비록 트루먼이 한손잡이 경제학자를 찾고 있었다고 해도 케인스만은 원치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한손잡이이기는커녕 여러 경제 정책에 문어발처럼 관여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먹물을 퍼부어 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런 평판은 다소 불공평해 보인다.
케인스는 다른 경제학자보다 더 많은 청중을 대상으로 더 많은 글을 쓰고 더 많은 연설을 했다. 상황이 달라지면 그때마다 처방도 달라져야 한다. 케인스는 경제학자들은 치과 의사처럼 실용적이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환자나 충치 먹은 이에 상관없이 항상 같은 이에 구멍을 뚫는 치과 의사에게 과연 많은 환자가 찾아갈까? 치과 의사들은 실수로 성한 이에 구멍을 냈더라도 모든 구강 내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한 단어로 차분하게 말한다. 자, 이제 헹구세요, 린스. 그러나 거시 경제학에서 헹구세요라는 말은 쓸 수 없다. 물론 슌페터는 경기 후퇴가 시원한 소나기처럼 오랜 갈증을 해소하고 기업가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위험을 감수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케인스는 자신의 이런 변덕스러운 이중적 태도가 문제시되자 이렇게 응수했다. 저는 입력되는 정보가 바뀌면 결론도 바꿉니다. 선생님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변덕스러움은 엉성하거나 변변치 못하다는 사실을 반증하기도 한다. 모든 경제학자는 시간이 희소자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아마 케인스는 이 책에 나오는 학자 중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경제 이론을 연구하는데 가장 적은 시간을 투자한 사람이다. 그러나 시간 투자 대비 가장 큰 수확을 올린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다른 경제학자의 이론이나 저술을 읽기보다는 극장에 가서 연극을 한 편 더 보는 편을 좋아했다. 이런 그의 성향 때문에 그는 좀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경제학 분석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 말았다. 일반 이론의 제12장 장기 기대의 상태는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중요하다. 첫째, 케인스는 경제학에서 수학적 엄밀성을 기대하는 것이 왜 어리석은 짓인지를 설명한다. 둘째, 케인스는 투자라는 것이 본래부터 변덕스럽다고 주장한다. 케인스는 대부분의 투자가 동물적 감각으로 불리는 비이성적인 힘에 이끌려 이뤄진다고 생각했다. 기업가들과 투기업자들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데이터보다는 자신들의 동물적인 감각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힘은 일관적이지 않다. 즉 다음과 같다. 수많은 무지한 사람들의 대충 심리에서 비롯한 진부하고 상투적인 판단은 뜬금없는 소문에 의해 갑작스럽게 바뀔 수 있다. 시장은 낙관과 비판의 물결에 맞춰 함께 출렁인다. 물론 이것은 얼핏 보면 불합리하게 보이지만 합리적 계산을 위한 분명한 토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당한 판단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케인스는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최고의 기업 분석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소문이나 풍문을 제대로 간파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한 가지 재미있는 비유를 통해 전문적인 투자자들을 다음과 같이 비유했다. 100점의 인물 사진 작품 중에 가장 아름다운 얼굴 6명을 가려야 하는 신문사 주최의 한 대회가 있다고 하자. 수상은 대회 참가자 전원이 평균적으로 선호하는 얼굴에 가장 부합하거나 근접하는 사진 작품을 선택한 사람에게 수여된다. 이때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진다. 각각의 경쟁자는 자신이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진을 고르기보다는 그가 생각하기에 다른 경쟁자들이 가장 선호할 것 같은 사진을 선택한다. 따라서 사실상 모든 참가자들이 같은 관점에서 같은 문제에 접근하게 된다. 이 구절은 대학 시절 형이상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퇴학당한 영화배우이자 감독 우디 앨런이 대학 당국에 자신은 옆자리에 앉은 학생의 답안을 엿본 것이 아니라 단지 영혼을 들여다봤을 뿐이라고 항변했다는 웃지 못할 일화를 떠올리게 한다. 케인스는 가족과 킹스 칼리지를 대신해 상당한 자금을 운용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투자에 있어서 경제 전반의 흐름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포괄적으로 예측하는 투자 방식보다는 각 기업을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상향식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른 말로 케인스는 투자 방식에 있어서는 그다지 케인스적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이 그와 궁합이 맞았다. 나는 누군가가 남몰래 뭔가 알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기업과 남들이 철저히 신뢰하는 경영 방식에 왕창 투자하는 것이 옳은 투자 방법이라는 확신이 갈수록 든다. 물론 케인스는 이 때문에 경제학에 조금 더 겸손해질 필요는 있지만 절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불합리한 심리 상태에 의존한다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반대로 장기 기대 상태는 종종 안정되어 있다. 우리는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결정이 그것이 개인적인 것이든 정치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예민한 수학적 기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런 수학적 계산을 할 수 있는 토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이 제대로 굴러가도록 만드는 것은 활동하고자 하는 우리의 타고난 충동이라는 것. 여러 대안 가운데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합리적 자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물론 합리적 자아는 가능한 논리적이고 치밀한 계산을 하지만 우리의 동기를 일시적인 기분이나 감정 또는 요행에 맡기는 경우도 종종 있다. 미래에 대한 케인스식 전망.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케인스는 피로감에 자주 아팠다. 그는 지속성 심장 판막 감염을 진단받았었는데 심장이 그의 큰 체구와 과도한 일정을 떠받치느라 힘들어했다. 그런데도 1942년 어느 날 밤 하이에크와 같이 지붕에서 잠들었다가 깼다. 독일 공군이 런던을 폭격한 이후 영국 전역을 공습하는 베데커 블리츠 작전을 개시해 작은 도시들, 마을들, 문화유적지들을 공격했다. 케임브리지도 대상일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학교는 교수들에게 예상되는 화염에서 건물들을 지켜달라고 부탁했다. 시민방위군은 런던 폭격 당시 소위탄을 지붕에서 쓸어내리면 폭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루는 케인스의 순번으로 1515년 헨리 8세에 의해 완성된 킹스 칼리지 예배당 지붕에 배치됐다. 하이에크가 나이 든 경쟁자를 찾아왔다. 케인스는 하이에크에게 자기와 같이 올라가자고 했다. 두 사람은 가고이를 지나 지붕 석회암 난간 위에 올라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폭격기들의 공격에 대비했다. 폭격기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두 경제학자는 밤새 빗자루를 손에 쥔 채 자유세계의 미래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을 것이다. 전쟁 이후에도 케인스는 쉴 새 없이 일했다. 재무부에 조언하고 낡아빠진 비행기와 요동치는 군용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 관리들에게 영국에 대한 대출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설득했다. 전쟁이 끝났을 때 그는 미국과의 절망적이고 지루한 협상을 끌고 가는 일을 도왔다. 그런데 이 협상은 그를 양키들에게 굴복했다는 이유로 비난했던 세상 물정 모르는 귀족들로 구성된 상원에서만 환영받았다. 1942년에 전쟁이 한창일 때 조지 6세가 그를 상원의원으로 지명하고 털튼 남작 자기를 수여했다. 이런 흔치 않은 순간에 그는 자식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1946년 4월 리디아와 어머니의 품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케인스는 사후 자신의 아이디어가 고전파 경제학을 누르고 승리를 거둔 것을 알았다면 매우 감격에 겨워했을 것이다. 물론 평소 그라면 그리 놀라지는 않겠지만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고전파 경제학의 광신도들에게 맞섰던 케인스는 진리가 당신을 자유롭게 하리라고 굳게 믿었다. 정부의 경제 정책을 조언하고 자문하는 일로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낸 그는 정신의 힘을 굳게 믿었다. 그는 일반 이론의 한 유명한 마지막 구절에서 이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제학자들과 정치 철학자들의 사상은 그것이 옳을 때나 그를 때나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보다 더 강력하다. 사실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이들의 사상이다. 어떤 지적 영향에서도 완전히 빗겨나 있다고 생각하는 실용적인 인간도 실제로는 이미 세상을 떠난 경제학자의 노예인 경우가 많다. 권력에 미친 사람들, 즉 그것이 자신의 타고난 소명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의 기억에서 자취를 감춘 하잘것없는 경제학자들과 정치 철학자들에게서 자신들의 광기를 도출해낸다. 그러나 조만간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위험한 것은 기득권이 아니라 이런 사상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케인스의 주장의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공공선택학파는 특수한 이해관계 이익 집단이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정책을 볼모로 잡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생전에 장기적으로라는 어구를 자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케인스는 미래에 대해 매우 불확실하게 생각했다. 사실 미래에 대해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다. 케인스는 1930년에 존 스튜어트 밀을 연상시키는 우리 자손들이 맞이할 경제적 가능성이라는 흥미로운 논문을 썼다. 그는 이 논문에서 수정 구슬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마법사처럼 자신의 수정 구슬을 문지르며 미래를 예언했다. 멜서스는 틀렸다. 다음 한 세기 뒤에 인류는 경제학의 존재 이유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각각의 세대는 부모 세대의 어깨를 짚고 올라서서 그들이 이룩한 것을 한 차원 더 개선하고 그들이 꿈꿔왔던 것을 현실에서 실현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은 자신들의 모든 물질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만큼 높이 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거리는 황금으로 넘쳐날 것이다. 보라 서구 경제는 지난 200년 동안 경기 순환과 끔찍한 전쟁으로 인해 부침이 있기는 했지만 꾸준히 발전해 내려오지 않았는가. 여기에서 좀 더 놀라운 것은 케인스가 시간이 흐를수록 인류가 유순해지면서 성품 또한 부드러워질 것이라고 예언했다는 점이다. 케인스는 인류가 경제학적으로 진화하기 위해 이기적인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물질적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인류는 그들의 욕구를 친절이나 사랑과 같은 고차원적인 것으로 고양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후로도 줄곧 불행하게 살 수도 있다. 케인스는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하고
번쩍이는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들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되묻는다. 오늘날 퇴직자들은 지루한 일상을 불평하면서 뭔가 사소한 일이라도 하고 싶어 한다. 세상 전체가 퇴직자들로 넘쳐난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넘쳐나는 퇴직자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음악가이자 방송인이었던 로런스 웰크를 얼마나 많이 필요로 할까? 세상은 평온하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 실존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할 것이다. 인간은 종종 목표 달성보다는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낀다. 아마 이것이 아마추어 예술 애호가였던 케인스, 즉 예술품 수집가, 투자자, 후원자, 큐레이터였던 케인스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것 같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경제학으로 인류를 천국의 문턱까지 인도했을 경우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실직자가 되는 것을 대비해 보험을 들어놓는 식으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었던 것일 수도 있다. 그는 자신이 장기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했다. 이상으로 경제학계의 구세주 케인즈였습니다.